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전 올해 20살의 남학생입니다. 우리 할머니 듣고 좋아하시라고 여기 채널에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1학년에 재학 중에 있고요. 절 키워주신 할머니는 다른 거 일체 절 혼내시는 법 없는데 남의 일에 끼어들면 아주 난리가 납니다. 천추의 한이 서린 표정으로 네 앞에서 친구가 깡패한테 걸려들어 곤란한 지경에 빠져도 절대 모른 척해. 괜히 중불나게 도와준다고 나서면 그땐 할미 얼굴 못 보는 걸로 생각해. 할미 말 알아듣지? 네 할아버지하고 네 애비꼴 안 나라거든. 이 할머니 말 똑똑히 새겨들어. 우리 할머니는 고하셨어요. 처음부터 고아는 아니셨고 예쁜 세라복을 입은 상태에서 부산 부전역 부전시장에서 울고 있는 게 발견된 겁니다. 할머니가 메고 있던 예쁜 어린이용 노란 가방 안엔 샌베이 과자가 들어있었고 손바닥만한 가족 사진이 들어가 있었대요. 그 가족 사진은 저도 어릴 때부터 늘상 할머니와 같이 즐겨보던 사진인데요. 가족 사진으로 보이는 사진 안에 어린 계집의 모습의 할머니, 할머니 오빠로 보이는 사내아이, 그리고 부모님 이렇게 넷인데 모두 굉장히 고급스러운 차림새입니다. 제가 늘상 보고 자란 사진이니까 눈을 감고도 떠올릴 수 있는 얼굴들이죠. 보육원 신부님 말씀에 의하면 관광객이 꼬이는 자갈치 시장이나 국제시장이 아닌 부전역에서 발견된 것도 그렇고 사용하는 사투리도 그렇고 아마 부산 사람이었다고 짐작을 하셔서 부산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수소문을 하셨대요. 그러나 그 시절은 지금처럼 연락망이 촘촘하지가 않아 실패했고 2개월 부산 보육원에서 살다가 신부님이 서울 교구로 이전할 때 같이 서울로 오셨답니다. 아버지처럼 믿고 따르던 신부님이 할머니 13살 때 돌아가시고 우리 할머니인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영등포의 모 악덕 보육원에서 2년간 학대를 받으시다가 15살 때 도망쳐 나와 갖은 고생을 하기 시작하셨는데요. 우리 할머니 흘러 부천 가기 전에 오류동의 한 공장에서 전자제품 부속품 만드는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컨베이어는 쉴 사이 없이 돌아가고 팔을 쉴 사이 없이 움직여야 했을 만큼 노동 강도가 세셨다네요. 그런 노동 강도 속에서 야근을 마치고 돌아오면 방은 늘 연탄불이 꺼져서 냉골이었는데 그 냉골에 한 줄기 빛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집 골목 들어오는 입구 구멍가게였습니다. 할머니의 굴곡진 운명이 시작된 구멍가게였죠. 순영아, 일을 어째... 연탄불 또 꺼졌다. 너 얼른 구멍가게 가서 붙여가지고 와. 언니는 언니가 가야 빨리 해줘. 언니를 고등학생으로 보는 것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언니가 갔다 와. 내가 쌀 씻어서 밥 안 치고 있을 테니까. 할머니와 한 방에서 기거하는 순영이라는 공장 동생은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는 비단결인데 문제는 씀씀이가 너무 헛헛하고 여기저기 퍼주느라 할머니한테 잔소리를 많이 들으셨다고 하네요. 아무튼 그 구멍가게에선 밤늦게 돌아오는 공원들을 위해서 라면과 밥 한 공기 그리고 김치까지 해서 400원 주고 파셨고 구멍가게에 딸린 방엔 그 골목에 사는 공원들의 쉼터나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배고픈 어린 공원들이 집에 가는 길에 들려 라면을 사 먹고 방 연탄불이 꺼져 냉골이 된 방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는 공원들을 위해 늘 활짝 열린 공간이었으니까요. 바로 불붙은 연탄을 팔았던 겁니다. 우리 할머니가 당시 나이는 20대 초반인데 워낙에 못 먹고 자라고 키도 작아서 17살 정도로 착각하신 그 집 할머니와 그 집 아들은 늘 우리 할머니에게 먼저 연탄에 불을 붙여주셨대요. 연탄불 먼저 주시는 게 미안해서 자기 자신이 이미 성인이라고 밝히는 것도 우습고
그래서 아무 말 없이 늘 먼저 받아오시곤 하셨는데 뒤에 줄 선 젊은 총각들이 자기들이 먼저 왔다면서 궁시렁궁시렁 항의를 하면 내 맘이야. 우리 손녀 같아서 내가 먼저 주는 거라고. 에휴, 사내 자식들이 그거 추위 하나 못 참고 피리깽이 같은 계집애한테 먼저 연탄불 판다고 징징거리기나 하고. 자네들 군대 다녀온 거 맞아? 응? 그거 그 앞치마 그 다리 사이에 달린 그거 그냥 창피하니까 가져다 떼버려. 막내 여동생 같은 아이 앞에서 아유 진짜 아유. 일찍 돌아가신 보육원 원장님에게만 받아본 따스함을 10여 년 만에 받아본 우리 할머니는 그 골목으로 이사간 첫 해부터 그렇게 구멍가게 집에 정을 들이신 겁니다. 구멍가게 할머니와 나이가 많은 그 집 아들에게요. 구멍가게 집 아들은 소아마비를 앓아서 다리를 저셨는데 어릴 때 동네 형들을 따라 뒷산에 밤 주우러 갔다가 불편한 다리로 발을 헛디뎌 산비탈에서 굴렀고 얼굴 오른뺨을 꼭 칼로 그은 것 같은 흉터가 생기셨다고 해요. 그러니 다리도 절고 얼굴에 흉터도 크게 있으니 누가 딸을 시집 보내려고 하겠나요? 집안 경제 사정이 좋은 것도 아니고 콧구멍만한 구멍가게로 두 모자 먹고 사는데요. 그래서 40 넘어서까지 장가를 못 가고 미장가했던 그분께 우리 할머니가 시집을 가신 거예요. 그 구멍가게 아들이 바로 우리 할아버지입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할머니보다 18살이 많았는데 우리 할머니가 시집 가고 싶다고 졸랐대요. 우리 할아버지 인상만 무서웠지 마음은 비단결 같은 사람이고 양심이 바른 사람이라 마음을 달리 먹으라고 우리 할머니를 달래셨다고 합니다. 은자야, 내가 너하고 어떻게 결혼을 해? 얼굴에 이렇게 흉터가 있고 다리도 이렇게 절뚝이고 내가 아무리 총각이라지만 네 아버지 뻘이야. 얌전히 더 있다가 네 또래 좋은 신랑 나오면 시집가. 그럼 그때 내가 너 결혼식 할 때 친정 오빠처럼 손잡아 줄게. 오빠, 누가 뭐래도 나 오빠한테 시집 갈 거예요. 다른 남자한테 시집 가고 싶지 않아. 왜 굳이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시집을 가고 싶으셨냐고 물으니까 우리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글쎄다, 인연이 되려고 그랬던가? 난 네 할아버지가 그렇게 좋더라고. 밤 10시 넘어서 꽁꽁 얼은 내가 연탄에 불 붙여달라고 들어가면 그 험하게 생긴 얼굴로 씩 웃곤 다리를 절뚝거리며 재빠르게 불 붙여주고 내 라면엔 계란을 2개씩 넣어주는 것도 좋았고. 아유, 글쎄다. 그때 내가 너무 추웠거든. 부모가 있냐 형제가 있냐 호롤단신 추워 죽겠는데 그 집만 가면 뜨뜻한 불이 있고 뜨뜻한 라면에 김장김치를 한 보시기씩 나한테만 주는데 내가 왜 그 집이 안 좋았겠어. 네 할아버지한테만 시집 가면 난 그냥 아랫목 고양이처럼 보호받으면서 살 것 같더라고. 내가 뭐가 있냐, 부모가 있냐, 형제가 있냐. 가진 거라곤 30만 원짜리 탁자한방 보증금이 다인 사람인데. 전방 할머니, 그러니까 우리 증조 할머니는 늑다리 총각 귀신으로 만들 줄 알았던 자기 아들한테 호박이 넝굴채 굴러온 것도 아니고 22살 먹은 아가씨가 시집와 준다고 하니까 그냥 앉을 자리에 먼지 앉을까봐 그렇게 곱고 예쁘게 대하셨다네요. 드디어 우리 집안 핏줄 있게 생겼다고 하시면서요. 결혼 결정을 알리니까 한 방에 기거하던 순영이가 제일 많이 기뻐해 주었는데요. 축하해 언니. 난 혼자 반값 낼 능력 안 돼서 총무감 이스김 언니가 사는 달방으로 옮길 거야. 그리고 언니, 이거 결혼 선물이야. 보석함 여기다가 언니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어릴 적 가족 사진 넣고 결혼 사진도 넣어.
언니는 혼수해줄 친정이 없으니까 내가 보온 밥통하고 주방 그릇은 해줄게. 친정 동생 부조라고 생각해. 한방에서 살면서 자긴 비록 깡시골이지만 형제도 있고 부모님도 계시니 언니보단 형편이 낫다며 뭐든 자기가 더 많이 돈을 내서 미안하게 만들기도 하고 왠지 너무 미안해지면 괜히 심통스럽게 대하기도 했던 착한 동생. 순영이는 그렇게 아름다운 우정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금가락지 주고 받고 인근절에 가서 올린 조촐한 결혼식이었지만 그때까지 고아 신분으로 있다가 당당하게 누구 집 호적에 올랐고 할머니는 호적 등본을 떼서 늘 머리맡에 놓고 새색시 시절을 보내셨답니다. 우리 할머니 어린 시절 부자였던 그 행복한 기분 이후로 처음으로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셨는데 우리 아버지를 임신하신 걸 알았을 땐 우리 증조 할머니가 방 밖에 못 나오게 하기 위해 애지중지 바치면서 임신 기간을 거치셨다네요. 우리 할아버지는 나이 40 중반이 되어 자식을 가지게 되셨으니 오죽이나 좋으셨겠나요. 너무 좋아하니까 우리 할머니가 슬쩍 걱정이 돼서 뱃속의 아이가 딸이면 어쩌려고 그렇게 좋아해요. 딸이면 어때? 낳기만 해. 난 딸이라도 낳기만 하면 춤을 출 테니까. 어느 책에선가 읽었는데 가장 행복한 시절은 가장 빠르게 사라진다고 하죠. 임신 막달이 되었을 때 바로 그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 할머니 20대 초반이 1980년대 초반이었는데 그땐 싸움을 하고 다니거나 껄렁껄렁해 배는 사람은 경찰에서 잡아다가 혼을 내고 어디 교육 같은 걸 보내서 훈련을 거의 몸이 망가질 정도로 시키는 시절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기강이 무서웠다고 해야 하나? 암튼 껄렁해 보이는 사람을 경찰에서 아주 싫어한 것만은 틀림없어. 우리 공장에서 같이 일하던 나보다 2살 어린 희도도 덩치가 산만하고 인상이 무서워서 파출소 사람들이 희도가 나쁜 짓 안 하나 괜히 주위에서 지켜보곤 했었으니까. 그런데 그걸 빌미로 웃기지도 않게 깡패 집단들이 더 설쳤지. 지들이 무슨 정의의 사도나 되는 것처럼. 그날도 연탄불을 가지고 조금 옥신각신했는데 야간 고등학교 다니며 낮엔 일을 하는 17살, 16살 자매에게 연탄불을 먼저 빼주다가 싸움이 붙으셨대요. 상대는 떠돌이처럼 사는 왈패였는데 자기들 먼저 연탄불을 달라고 욕을 마구 하길래 남자로 태어나서 참 난자값도 못한다고 우리 할아버지가 한마디를 하셨는데 그걸 모욕이라고 받아들인 그 왈패가 할아버지에게 앙심을 품은 겁니다. 자기들 패거리 중에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한 거겠죠.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 우리 할머니가 연탄불을 갈러 나왔는데 장정들 여럿이 대문을 발로 차서 열어 젖히고 누구냐고 놀라서 서 있는 우리 할머니를 벽 쪽으로 밀어 내동댕이 치고 방 안에서 자고 계시던 우리 할아버지를 질질 끌고 마루로 나오셨대요. 우리 증조 할머니랑 우리 할머니는 울고불고 매달리면서 아이고 이보시오. 누구신지 말이나 해주고 가시오. 왜 우리 아들을 끌고 가는지. 우리 아들 내가 손에 창을 찌질이다. 벌레 한 마리도 제대로 못 죽이는 애요. 그리고 여기 우리 아기 새아기 배 보이죠? 우리 새아기가 얼마 안 있으면 출산해요. 근데 아버지를 끌고 가면 어쩌라고 그러시오. 당신들 보아하니 저기 시장판에서 돌아다니는 거 봤는데 당신들 누구야? 울며 불며 매달려도 소용없었고 무지막지하게 할아버지 머리채를 한 손에 잡아채서 그냥 그 자리에서 질질 끌고 마루에서 마당으로 내려서더랍니다. 우리 할머니 정신이 반나마 나간 와중에도 우리 할아버지 다리 한 짝을 잡고 못 끌려가게 늘어지고요. 여보 안 돼요. 아저씨들 거기가 어딘지 모르지만
데려가려면 저하고 뱃속의 아기도 함께 데려가요. 부부는 한 몸이니까 우린 같이 갈 거예요. 그리고 옷, 저 옷만이라도 이 추운데 이 추운 날씨에 난닝구와 팬티만 입은 우리 할아버지 모습을 잠깐 내려보던 대장 같아 보이는 사람이 쫄딱으로 보이는 남자에게 눈짓을 보내자 아무리 그래도 우리 할아버지가 입어야 할 옷을 챙겨가야겠는지 그 장정 중에 한 명이 다시 방으로 뛰어들어갔고 그 틈새로 우리 할머니가 대장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달라붙어서 애원을 한 겁니다. 그냥 매달린 거죠. 그때 사정하면서 그 대장의 얼굴을 자세히 보게 되었는데 희한하게도 우리 할아버지랑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칼자국 흉터가 있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 할머니에게 겁을 주더래요. 정이 좋아하는 당신 남편 데리고 가서 몇 마디 정의롭게 훈계를 하고 보내줄 테니까 조용히 있는 게 좋을 거라고요. 안 그러면 당신도 가만히 안 둘 거라고요. 그 소리를 들으신 우리 할아버지 절뚝이는 다리로 하늘로 튕겨져 올라 대장에게 죽기 살기로 박치기를 한 후에 온몸으로 우리 할머니를 감싸 안았고요. 그렇게 우리 할머니를 보호하려고 애쓰는 할아버지였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 머리채를 질질 끌고 가는 고요한 골목길에서 난리법석 그런 난리법석이 없게 소란이 날 때 이웃들은 경찰들이 또 흉악범을 잡아가는 줄 알고 벌벌 떨면서 각자 집에서 꼼짝도 못하고 내다보지도 않았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를 뒷산으로 끌고 가더래요. 동네 시끄러우니까 멀리서 좀 몇 대 때리고 겁을 주려고 거기로 끌고 가겠죠. 그런데 참 일이 그렇게 되려고 그랬던지 끌려가시는 길에 그 소나기에서 도망쳐 나와 반대로 뛰시던 할아버지가 반대 국도에서 달려오던 음주운전 차량에 치이신 겁니다. 사회기강이 무서운 때였지만 그 얼굴에 칼자국이 난 폭력자는 폭력에 관한 처벌만 받았다고 합니다. 사실 변호사를 잘 쓰면 되었겠죠. 법적으로 보면 음주운전 차량이 큰 범법을 한 거지. 이쪽은 서로 간에 싸움을 하다가 한쪽에서 도망을 치고 그 길에 사고를 당한 걸로 이야기가 정리될 수 있는 거니까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증조 할머니는 식음을 전폐하시더니 그해 연말에 기어이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우리 할머니는 반은 실성하다시피 하시면서 할아버지 원망에 그 폭력자 원망을 되풀이하시면서 아휴 인간아 나는 애 새끼랑 어떻게 살라고 우리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못하려고 남존이란다고 연탄불 바꿔주다가 이 일을 만드냐고 이 씹어 먹어도 시원찮을 놈 내가 니놈 면상 잘 알고 있지 니놈이 우리 남편이랑 똑같은 상처를 얼굴에 가졌으니까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은 힘이 없어서 가만히 있지만 죽어서라도 널 꼭 찾아내서 널 씹어먹고 말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빈소를 지키는 사람들이라곤 서울 청량역 근처에 있는 해장국집에 취직이 되어서 거기 다니던 순영 할머니와 동네 골목에 사는 가난한 공원들 몇이었는데 증조 할머니 발인 날 우리 할머니는 병원도 못 가고 동네에서 가장 나이 많은 할머니 둘이 산파를 해주셔서 집에서 우리 아버지를 낳으셨다고 합니다. 순영의 할머니는 지금 우리와 아주 가깝게 지낼 수밖에 없는 관계가 되어 있는데요. 아주 가끔 저에게 할머니 초년 고생하던 시절을 이야기해 주실 때 가장 애달파하시는 부분이 바로 그 대목이었습니다. 그 정경이야 차마 눈 뜨고 못 볼 지경이었지. 아휴 내가 그날만 생각하면 애처로워서 남편 차에 치워주고 홀시어머니 이제 발인해야 하는데 양수가 터져가지고 소리도 못 내지르고 울면서 아이를 낳는데 아유 참거 애참해서 아이를 물고 울면서 낳더라고. 그래도 네 애비가 태어날 때부터 효자라 그런가 힘들게 안 하고 빨리 낳아주었지.
그런데 아들이면 뭐 할 거야? 아들 낳았다고 좋아해줄 시어머니는 땅에 묻으려고 실려나갔고, 아들 낳았다고 춤출 남편은 사고를 당해 떠났는데, 아휴. 낳기만 하면 내는 춤을 출란다고 임신한 걸 알았을 때부터 싱글싱글해서 뺨 위로 칼자국같이 길게 상처가 난 얼굴을 찢어지게 웃으시던 할아버진 꿈결처럼 온데간데 없이 그때부터 우리 할머니 혼자 아버지를 기르셨습니다. 동네 입구 구멍가게를 하면서 모자가 살았으니까 그야말로 겨우겨우 먹고 살기만 했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1990년대 중반부터 동네 곳곳에 슈퍼를 넘어선 배달차를 두고 배달까지 해주는 큰 마트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또 거점 곳곳엔 대형 쇼핑몰 겸 마트들이 생겼으니 8평 전방인 우리 할머니 구멍가게가 될 리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할머니는 주로 달동네를 전전하면서 시루떡하고 바람떡, 콩가루를 묻힌 쑥 인절미, 이렇게 종류별로 집에서 만들어 머리에 이고 하루 온종일 도봇길을 다니셨던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어릴 때부터 집안 살림은 아버지가 다 하셨대요. 할머니 조금이라도 편하시라고요. 평지를 떡을 이고 다니면서 팔고 다니는 것도 힘든데 달동네를 60도로 꺾어진 언덕길만 다니면서 떡을 파셨으니 할머니의 하루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안 봐도 뻔합니다. 인심 좋은 단골집에선 덜어 밥도 얻어먹어가며 비가 억수로 퍼붓거나 눈이 억수로 퍼부을 땐 덜어 쉬었다가 가란 집도 있어서 그 고난의 시절을 잘 피해 오실 수 있었다며 할머니는 지금도 회상하십니다. 없는 사람들 인심이 가장 깨끗하지. 그저 있는 밥상에 수저 하나만 더 얹으면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자고로 못난 자식이 효도하는 법이고 없는 사람들이 베풀고 사는 법이야.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시던 우리 할머니와 아버지의 고된 나날에 약간 희망이랄까 조금은 더 나은 단계로 올라설 계기는 엉뚱한 데서 생겼습니다. 바로 순영이 할머니요. 순영이 할머니는 국밥집 사장 할머니가 소개해준 돈 많은 호래비에게 시집 갔다가 아이를 못 낳는다고 쫓겨나왔는데 위자료를 많이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위자료 받아서 고향에 내려가서 부모 형제들 옆에 내려갔으니 잘 살 줄 알고 우리 할머니는 순영이 할머니를 싹 잊고 살았는데요. 그날도 우리 할머니 고된 도부 장사를 마치고 밤 8시가 되어서야 줄임배를 안고 귀가를 하셨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왜 그렇게 허기가 도시는지 방금 지나쳐온 거리 족발집에서 흘러나오던 족발 삶아지는 냄새에 회가 동해서 족발을 사러 들어가 1인분도 못 사고 반인분을 산 손엔 2,000원어치 족발이 들려 있었고요. 그리고 집에 들어왔는데 이젠 30 중반을 넘은 순영이 할머니가 턱하니 버티고 방 앉아 계시면서 맞아주시더래요. 우선은 반가움에 이게 웬일이냐며 앉는데 순영이 할머니가 배시시 웃으시면서 고향이라고 연병아, 다들 내 덕에 먹고 살았으면서 18살 때부터 공장에 다니면서 내가 보내준 돈으로 학교 다니고 내가 시집가서 보내준 돈으로 먹고 살았으면 늙은 영감한테 시집가서 그것도 못 살고 쫓겨온 누나가 창피하다고 상대를 안 해주더라고. 그것도 고향집이라고 찾아간 내가 잘못이지. 거기 계속 있다간 곶감 빼먹듯 다들 돈 필요할 때만 찾아와서 알랑방구 끼다가 내 돈 없어지면 필시 날 짐짝 취급하고 버릴 것들이라서 다 떼어놓고 내 돈 챙겨서 올라왔어. 나 혼자 서울에서 사는 게 속 편하거든. 그러니까 나 집 구할 때까지 언니네 신세 좀 지자. 그날 순영이 할머니가 할머니를 기다리면서 받은 밥상엔 떡 벌어지게 갈비며 보쌈에 양념 제대로 넣어 무친 겉절이에 잡채에 아주 누구 생일상 같았답니다.
넌 이게 문제야, 이게. 돈을 그렇게 물 쓰듯 하니 나만. 그냥 나물 몇 가지 하고 차려놓고 기다리지. 아니, 안 차려놓으면 누가 뭘 한다고. 그리고 누구 환갑잔치해? 그래서 고향에 돈을 얼마나 뿌려주고 온 거야? 짐짓 화를 내셨지만 우리 할머니는 그날 정말 수년 만에 포식을 하셨고, 늘 순영 할머니에게 신세만지던 자기가 한 번은 가품을 할 기회가 왔다고 여기셔서 큰 집에서 살 생각이 없다면 비록 오막살이라도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고 하셨답니다. 사실 순영이 할머니는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서 찾아온 걸 우리 할머니가 알아채시고 품어주신 거죠. 할머니 말씀에 의하면 사람살이란 게 그렇답니다. 돈이야 물론 순영이 할머니가 더 많지만 그 시절에 여자가 혼자 사는 건 흉이었다네요. 게다가 결혼했다가 못 살고 쫓겨온 젊은 여자가 혼자 살고 있으면 괜히 추저분하게 이 남자 저 남자 온 동네 남자가 침 흘리고 기웃거리고 찝쩍거리니까, 비록 아직 어린 아들이지만 아들도 있고 가정다운 가정에 속해 있으면 보호가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우리 할머니가 우리 할아버지한테 시집갈 때 심정처럼요. 그렇게 같이 살게 되면서 순영이 할머니 제안으로 순영이 할머니가 가진 돈으로 두 분이서 학생들이 다니는 학원가에 12평 가게를 얻어서 떡볶이 장사를 시작하신 겁니다. 자리 잡고 좀 된다 싶을 때 착한 순영이 할머니는 벌은 돈을 들고 또다시 고향에 내려가셨습니다. 부모님이 연세가 높아지셨는데 아무도 모셔주는 동생들이 없어서 옆에서 보살펴 드리려고요. 가게는 그대로 우리 할머니께 드렸다고 하네요. 어떻게 된 게 난 너한테 늘 신세만 지게 되네. 이 다음에라도 내가 꼭 갚을 날이 왔으면 좋겠는데. 우선 이 장사를 잘해 나가는 게 너한테 보답하는 걸 거야. 그치? 너무 고마워서 고맙단 말조차 못하겠다. 그렇게 할머니 혼자 가게를 시작하시고 반년도 안 되어 IMF가 찾아왔고, 경기 침체로 떡볶이를 사 먹는 학생들 용돈도 예전 같지가 않아져 가게도 겨우겨우 월세마저도 내지 못하게 되자 다시 가게 문을 닫으시게 된 겁니다. 불운의 연속이었죠. 이걸로 먹고 살리라 하고 시작한 게 바로 IMF 직격탄을 맞을 줄 누가 알았겠나요? 이렇게 삶에 배반당하듯 주저앉을 때마다 할머니의 레파토리는 늘 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에 들어가 소주 한 잔 마시면서 혼자 울분을 삭히시는 거죠. 내 팔자도 참 한다하게 하네. 하루아침에 고아가 돼 어떻게 뭐 좀 될까 싶으면 매번 이렇게 주저앉는다냐.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볼 만하니까 그 씹어먹어도 시원찮을 놈이 망쳐나. 고생하다가 이제 좀 내 장사 좀 해볼라 치니까 IMF가 터져. 아휴. 그렇게 하루 정도 울적하게 혼술하시고 나선 다음날 아침이면 툭툭 털고 일어나 다시 삶을 살아내신 우리 할머니. 할머니는 그때부터 기사식당 설거지를 나가셨고, 그렇게 어렵게 키우신 우리 아버지가 고등학교를 마치고 선택한 직업은 이삿짐 센터였습니다. 대학을 보낼 형편도 아니었지만 아버지 자체가 워낙에 공부에 뜻이 없는 분이셨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이삿짐 센터 일에 달라붙던 때는 포장이사가 처음 시작되고 몇 년이 지난 무렵이었고, 그 시절에는 포장이사만 하루에 2건 뛰어도 몇 년 안에 집 한 채 산다고 할 정도로 호황이었다네요. 그렇게 아버지가 열심히 벌어 모아 달동네에서 내려와 빌라촌에서 작은 빌라를 전세 얻어 들어가게 되었고, 친구 소개로 만난 우리 엄마랑 결혼하셔서 가정을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전 부모님 결혼 1주년 때 태어났습니다. 우영이는 내가 키우마. 집에 가만히 앉아서 밥만 축내는 늙은이로 늙기 싫다. 자식짐 하나라도 덜어줘야지. 아범아, 혜미야, 젊을 때 한 푼이라도 더 벌어.
벌 수 있을 때 벌라고. 못하러 사람 써서 그 돈을 나가게 해. 이삿짐 여자가 할 일은 애미 네가 맡아서 아줌마 따로 붙이지 말고 그 돈 네가 먹으라고. 살림을 맡아서 해주시며 저까지 봐주시는 할머니 덕분에 아빠하고 엄만 열심히 돈만 벌 수가 있었습니다. 엄마 아버지는 365일 중에 명절만 빼고 하루도 안 쉬고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청약 넣은 아파트가 32평인데 그거 돈을 맞추기 위해선 물론 버는 족족 돈을 통장에 집어넣고 모으느라 세 분이서 그야말로 허리띠 졸라매셨고요. 달동네가 아닌 당당한 서울의 아파트에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2살 때부터 벌써 숫자 카드, 한글 카드 맞추기에 천재적인 재능을 보이는 절 위해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요. 그 무렵 할머니는 또다시 가슴이 부푸셨다고 합니다. 행복과 미래의 희망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 할머니의 희망은 또다시 무참하게 철저하게 땅과 하늘이 맞붙어 갈아 마셔도 시원찮을 저주로 내려앉아 부셔졌습니다. 우리나라 고속도로 중 적재 불량 사고, 낙하물 사고가 가장 많은 곳이 경부선이라는데 우리 부모님 바로 그 경부선을 타고 늦은 저녁 돌아오시다가 사고가 나신 겁니다. 차라리 본인들 실수로 이삿짐 차가 사고가 났으면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눈이 한쪽에 안 보이게 우시고 애통해 하시진 않는데 멀리 500m 전방에 달리던 화물 트럭 뒤에 짐박스에서 불이 난 걸 우리 부모님이 보신 거예요. 그걸 그냥 지나치고 갔으면 오죽이나 좋을까요? 1차선으로 먼저 추월해서 깜빡이로 급하게 알려주셨다고 합니다. 그래도 모르고 계속 달렸던 화물트럭 운전자는 앞에 가던 차가 갑자기 멈추어서 운전석과 보조석 문이 동시에 열리며 남녀 모두 소화기를 들고 뛰어오길래 그때서야 본인 차가 문제인 걸 알고 갓길에 차를 세우셨고 그렇게 세 분이서 상자에 붙은 불 진화 작업을 하신 거예요. 소방차는 아직 안 오고요. 화물트럭 운전자는 소화기를 뿌리면서도 연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고개를 숙이고 그렇게 무사히 불을 잡고 그걸로 끝냈으면 오죽이나 좋을까요? 옆 3차선에서 달리던 또 다른 화물트럭이 마구 달려오다가 이 사고차를 보고 잠시 한눈판 사이에 그 화물트럭 뒤에 실린 50kg의 코일들이 우르르르 떨어져 내리고 엄청난 속도로 굴러서 찻길 쪽에 서서 소화기 작업을 하던 우리 부모님을 동시에 치고 우리 부모님은 쓰러져 몸이 튕겨져 나가 엄청난 속도로 달리는 고속도로에 대자로 뻗으셔서 그 다음 차에 밟히신 겁니다. 아주 처참하게요. 우리 할머니는 차라리 완전히 미쳤으면 속이라도 편할 텐데 하나 남은 핏줄 3살배기 저 때문인지 미치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팔짝팔짝 자다가도 일어나 팔짝팔짝 뛰시면서 울기를 한 달이 넘게 하셨다네요. 나보고 그만 살고 죽으라는 거지. 이럴 순 없어. 이럴 순. 내가 필시 무슨 저주를 타고난 사주인가? 이럴 순 없다고. 아니 뭔 좋은 일 났다고 그걸 끼어들길. 지먹기 살기도 바쁜데 그냥 지나치면 될걸. 소방서에 신고나 해주고 말지. 애비 그런 걸 쏙 빼닮아서 날 이렇게 환장하게 만들어. 아유, 이건 자식이 아니라 웬수지. 자식이 아니지. 지혜미 가슴 온몸에 아주 대못을 쾅쾅 박아버리네. 이 오리동이 씹어먹어도 시원찮을로. 니놈이 나랑 무슨 왼수가 졌다고.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너 때문이야. 순영의 할머니가 또다시 찾아와 쓰러져 우시기만 하는 우리 할머니를 거두어 주셨고 저 또한 같이 거두어 주셨습니다. 순영의 할머니는 그때 고향의 부모님 모두 끝까지 모시다가 자기 손으로 모셔드리고 서울에 홀가분하게 올라와 살 때였거든요. 언니,
지금 그 정신으로 온전히 살기 힘들어. 그러니까 날 의지해서 살아. 나랑 같이 살자고. 나랑 다시 뭔 장사를 해도 하면 되니까 산 사람은 또 살아야지, 안 그래? 여기 손자 우영이 봐서라도 살아야지. 언니, 지금 가만히 있어도 코피가 나니 지금 언니 심리 상태가 어떤지 뻔하다고. 코피하고 그게 뭔 상관이야. 며칠 전부터 괜히 한 번씩 나는 걸 가지고 별소리를 다 하네. 암튼 재수없는 나랑 살면 너까지 불행해져. IMF 때도 어땠어? 우리 이쯤에서 여기서 남남으로 각자 살자.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언젠간 만나겠지. 그땐 내가 널 도와주고 거두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진짜로. 맨날 말로만 이러는데 정말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 이제 다시 같이 살잔 순영이 할머니의 간곡한 부탁을 뿌리치고 우리 할머니는 절 품고 부산으로 터를 옮기셨습니다. 우리 할머니의 인생이 처음 시작된 장소, 잃어버린 과거의 시작점이요. 할머니와 전 다 허물어져가는 빌라랄 수도 없는 12평 원룸 지하층에서 살았습니다. 제 어린 날을 돌아보라면 소름 끼치게 싫은 게 장마철이었습니다. 비만 오면 온몸이 다 물먹은 솜처럼 축축하게 젖었고 빨아서 제대로 마르지도 않은 축축한 옷을 입고 등교를 해야 했으니까요. 할머니가 다리미로 열심히 다림질을 하시고 드라이기, 선풍기로 말려도 축축했습니다. 그냥 하다못해 상위에 올라와 있는 오뎅볶음, 계란말이까지 축축했던 건 단순히 기분 때문이었을까요? 우리 할머니가 보육원 신부님께 발견된 게 부전시장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할머니는 바로 그 부전시장을 다니며 상점에서 나오는 펫박스를 줍는 걸 시작으로 그곳에 다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나이가 들고 사방 둘러보아도 핏줄이라고는 없는데 행여나 할머니 잘못되시면 하나 남은 저를 어떻게 해야 하나 그 걱정이 되셔서 신락 같은 희망. 그냥 이곳에 있으면 왠지 서울보단 혹시나 어릴 때 잃어버린 핏줄을 찾을 희망이 더 생길 것 같아서 내려오신 거래요. 할머니는 종종 어린 절 붙잡고 다잡곤 하셨습니다. 우영아, 넌 공부만 하면 돼. 할머니가 무슨 짓을 해서든 너 중학교 공부, 고등학교 공부, 대학교 공부까지 다 시켜줄 테니까. 네가 얼른 자라서 할머니 살아있을 때 이 사진 속 할머니 부자 가족들을 찾아주면 좋겠다. 그러려면 훌륭하고 힘 있는 사람이 돼야 하는데 아휴, 그래야 너에게도 가족이 생긴다고. 할미야 뭘 어떻게 해보고 싶어도 찾을 방법을 알아야 말이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넌 공부만 하면 돼. 행여나 네 할아버지나 아버지같이 남의 일에 나서지 말라고. 길을 가다가 누가 엎어져 있어도 내는 모르는 일이다 하고 그냥 지나쳐가서 공부만 하면 돼. 할머니 나름대로 찾으려는 시도를 왜 안 해보았겠나요? 부산에 오자마자 사진을 들고 지역 경찰서에 가봐도 아무 정보도 없이 50년도 훨씬 전의 일을 사진관 이름도 안 적히고 사진 한 장만으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을 거라고 하고 방송 TV 같은 프로에 사연을 보내봐도 우선 차림새가 너무 훌륭하니까 그게 시청자들에게 반응이 좋게 안 나올 거라 가난해 보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사람들 심금을 울린다고 사연 소개에서 탈락되길 내리 2번 하니까 그것도 포기가 되시더랍니다. 할머니는 저 공부시키시려고 부전시장을 새벽과 늦은 저녁으로 시장을 도시며 펫박스를 주우시고 아침과 오후엔 젊은 시절 하신 것처럼 집에서 각종 떡을 쪄 시장에서 떨어진 자리에서 난장을 펴서 파시며 생활을 이어가며 절 키우셨습니다. 나이 7순이 다 된 분이 얼마나 고되었으면 늘 코피를 달고 사셨고 늘 입안에 염증이 돋곤 하셨습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장사를 나가시는 걸 좋아하셨죠. 전 축축하게 젓는 게 미치게 싫어서 비를 싫어했지만 할머니는 돈을 못 번다고 비를 싫어하셨으니까요. 떡이 금방 쉬는 여름철이나 손가락이 얼어붙게 추운 겨울에는 기사식당 설거지를 하시고 집에 돌아와선 인형 눈알 붙이기를 하시며 한시 반시도 안 쉬었던 건 떡을 죽자고 팔아봐야 펫박스를 죽자고 주워봐야 직장 다니는 아줌마들의 월급의 3분의 1도 안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길을 가다가도 누가 엎어져 있어도 절대 아는 척하지 말고 공부만 하라는 가르침대로 전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흔한 게임 한 번 안 하고 미친 사람같이 공부만 했습니다. 초등학생이 무슨 공부할 게 있는가가 아니었어요. 1학년 들어가면서부터 3학년 교과서로 집에서 혼자 공부했고 영어도 학교 원어민 선생님이 주신 노트북으로 유튜브 들어가서 혼자 공부했습니다.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이 제게 비록 부모 없이 자라는 운명을 물려주셨고 찢어지게 가난한 소년기를 보내게 하셨지만 제겐 절 위에서 주무시는 시간 외에는 코에서 나는 피를 막아가며 1,000원 한 장이라도 더 벌려고 몸부림치시는 할머니가 남겨주셨고 감사하게도 뛰어난 두뇌를 남겨주셨습니다. 전 초등학교 5학년 때 이미 혼자 독학으로 원어민 수준으로 영어가 가능했고 중학교부턴 시에서 주는 특별 장학금을 받고 살았습니다. 할머니의 벌이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전 더욱 미친 듯이 공부에 매달렸는데요. 그건 다름 아닌 이거구나 싶었으니까요. 이렇게 공부만 미친 듯 하면 할머니를 도와드릴 수 있다는 걸 안 거죠. 저의 성적은 우리 학교 내에서 따라올 친구 없었고 각 단체에서 주는 장학금으로 생활비에도 보탤 수 있었습니다. 우린 가난했을지언정 최소 남에게 손 벌리며 살진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제가 갈 대학은 오직 하나 서울대였고 그 길을 위해서만 일로 매진했습니다. 남들 버는 돈에 반도 못 버는 돈을 버시려고 주무시는 시간까지 쪼개시며 사시는 할머니께 기쁨의 영광을 안겨드리고 싶었으니까요. 다른 집 자식들은 공부할 때 부모가 거실에서 TV도 못 켠다는데 단칸 원룸에서 할머니랑 둘이 먹고 자고 하면서도 할머니가 무슨 소리를 내건 이마 째푸리지 않고 책상 앞에 앉아 공부에 빠져들어 밥 먹으라는 소리도 못 들은 제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보기 좋은 그림이라고 하시던 할머니를 향해 전 늘 2마디로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더 고생해 주세요. 고생하신 거 최소한 후회는 안 하시게 해드릴게요.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수석 합격을 알았던 날은 할머니가 코피를 한 바가지 쏟던 날이었습니다. 코피를 쏟으시는 와중에도 절 붙잡고 우시던 할머니. 내가 이 날을 보려고 70년 가까이 그 좌절을 겪으며 살아온 것 같다. 혼자 부전시장에 있던 내가 말이다. 아휴, 서울대 수석 합격생 손주를 보려고. 아휴. 그러나 할머니는 할머니 말씀대로 무슨 저주가 쓰이셨는지 인생 최고의 순간에 다시 한번 더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지셨습니다. 코피를 무려 대야로 반밖에 쓰나 쏟으시더니 쓰러지셨으니까요. 119에 실려서 종합병원에 갔고 만 하루 만에 검사 끝에 의사는 이 고통을 어떻게 참으셨냐는 말씀과 함께 두경부암이라는 진단을 내리셨습니다. 입안에 생기는 염증과 코피는 과로 때문이 아닌 목과 뇌에 생기는 암, 즉 두경부암의 시작이었고 두경부암의 특성상 식도와 간에까지 전이가 된 상태였습니다. 할머니가 실비보험 같은 걸 들었을 리 만무합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동시에 잃었을 때 시작된 코피가 몇 년에 한 번씩 간헐적으로 났으니까 그냥 과로로 인한 코피인 줄 아신 겁니다. 사실 그땐 스트레스와 과로가 겹쳤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반복적으로 코피가 나셨고 입안의 염증도 단순 과로로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걸 너무 뒤늦게 한 것을 이제야 뼈저리게 후회해봤자 무슨 소용일까요? 단지 공부 하나 잘하는 게 효도라고 생각했던 전교 1등이라는 자부심까지 쓰레기통으로 직행해야 하는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나저나 전 공부를 했던 사람이었고 이런 문제는 울고 짜고 하는 것보단 수습책이 먼저라는 걸 고등학교에서 늘 교육받았기 때문에 솔직히 전 할머니의 안위보단 병원비와 수술비부터 머리에 떠오르더군요. 제 머리로 최대한 계획을 짜서 움직였습니다. 우는 건 나중이라도 얼마든지 하면 되는 거였으니까요. 요즘은 전세가 귀합니다. 1억 1천 전세부터 뺐습니다. 할머니를 간병인에게 맡기고 전 서울에 있는 5천만 원에 30만 원 하는 12평 빌라를 구했고 다시 부산으로 내려와 할머니를 서울대학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수술을 받게 옮겼습니다. 두경부와 식도와 간을 동시에 수술할 수 있는 병원으로요. 그 기나긴 처절한 시간들, 전 앞뒤 보지 않고 공부만 파던 그 기세로 알바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시던 이삿짐이 아무 경력도 없는 고등학교도 채 졸업하기 전에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돈벌이였고 전 이삿짐을 하면서 할머니의 계속되는 수술비를 부담해 나갔습니다. 전세 빼고 남은 돈 6천만 원에서 큰 돈은 쓰고요. 식도의 암을 2번 수술로 나누어 제거할 때 울었습니다. 할머니가 안타까워서 울었냐고요? 아니요, 무서워서요. 할머니의 저주스러운 운명이 제게도 끼칠까봐 무서웠습니다. 이래서 자손은 키워놔봐야 소용없단 말을 하는 걸까요? 코로나 때문에 간병인이 정해지면 보호자도 면회가 불가능한 요즘 병원 시스템. 그런 우울한 생각에 빠진 상태로 간병인님이 요구하는 할머니께 필요한 물건들을 사다가 병원에 넣어주고 병원 앞에 있는 편의점에서 저녁으로 먹을 삼각김밥 2개를 사들고 신호등을 건너려고 서 있다가 전 오토바이에 치일 뻔한 노인 한 분을 구해드렸습니다. 정말 순간적이었네요. 배달 오토바이인데 이어폰으로 통화를 하면서 운전을 하는지 순간 딴 데를 보는 것 같더니 할아버지를 치일 뻔하더라고요. 얼른 할아버지를 밀쳐내는 순간 제 머릿속엔 한 가지 생각만 떠올랐습니다. 누가 길에서 엎어져 있어도 절대 아는 척 하지 마. 네 갈 길만 가. 네 할아버지랑 아버지짱 안 나고 싶으면. 순간 전 아차 싶더군요. 이렇게 제 인생도 나락으로 가는구나 싶어서요. 그런데 하늘의 도우심인지 제가 튕겨져 나간 길은 마침 보도블럭 공사로 쌓아놓은 석회가루 위였고 무릎에 타박상만 입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대신 쓰러져준 절 향해 땅에다가 고개를 박듯이 영거푸 인사를 하시는 할아버지는 다시 보니 굉장히 고급스러운 옷차림이더군요. 아유, 생명의 은인님, 젊은인, 내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그렇게 절 향해 영거푸 천배만배 절을 올릴 것 같은 그 할아버지 앞으로 벤츠가 와서 섰고 할아버지의 기사인 듯한 사람이 태우는 대로 부축을 받으며 전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네요. 제 느낌대로 가벼운 타박상만 있었는데 이 할아버지가 굳이 절 고급 식당으로 데려가더군요. 살해를 하고 싶은데 경황이 없어 머릿속에서 아무 생각도 안 나니 식사라도 우선 대접해야겠다고요. 거기서 이런저런 대화를 주고받다가 제가 서울대 경제학과 수석 입학생이고 알바로 이삿짐 센터를 다닌다고 하니까 마주 앉아있던 할아버지 활짝 웃으시더군요. 아이고 그래요. 잘 됐네. 우리 집 이번 주 주말에 이사해요. 안 그래도 포장이사 알아보려고 했는데 우리 집 이사 좀 해줘요. 그리고 이거 공부한다는 학생이니까 서울대 수석 합격생이라니까 내 손재가고 기특하고 영광이라서 주는 용돈이라고 생각해요. 아이고 이 청년복에 당연히 이사하는 수고비는 당연히 따로 드리지 이 사람아. 청담동 펜트하우스 이삿짐은 계약금만 해도 다른데 40평대 아파트 전체 이사 비용을 주셨고
경기도 남양주의 화려한 전원주택으로 옮기던 날 아침에 제가 알바로 뛰는 센터 사장님의 한박 벌어지는 웃음으로 시작한 그날 아침은 유난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5천만 원에 30만 원 하는 초라한 제가 새 얻어 사는 집 지붕에서 까치 두 마리가 와서 소리를 질렀으니까요. 펜트하우스로 들어가자마자 제 눈에 띄는 건 한 벽면을 다 차지하고 있는 두 장의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장은 우리 할머니 지갑 안쪽에 있는 그 가족 사진과 똑같은 사진이고, 다른 한 장은 할아버지와 자손들이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네, 그 할아버지는 우리 할머니의 잃어버린 단 하나 오빠였던 겁니다. 전 엄청난 확신과 설레임을 가지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어릴 때 잃어버린 여동생 있으세요? 제 눈이 벽에 붙은 사진에서 안 떨어지는 걸 보신 할아버지도 사색이 되시더니 물으시더군요. 자네 누구야? 누군데 나한테 잃어버린 여동생이 있는 걸 알고 있는 거지? 할아버지, 이 핸드폰 좀 보세요. 지금 병원에 계시다는 저희 할머니 쓰러지기 전 저하고 셀카 찍은 사진인데 알아보시겠어요? 폰을 보여드렸더니 할아버지가 대성통곡을 하시더군요. 20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엄마랑 판박이야. 똑같아. 아휴, 엄마가 살아 돌아오신 줄 알았네. 할머니 집안은 사업을 하시는 집안으로 부산에서 사시다가 서울로 옮기신 지 2년 되었을 때 식구 다 같이 부산에 다시 놀러 갔다가 원체 토박이로 살 때부터 다니던 부전시장에서 우리 할머니를 잃으셨는데, 주소지가 서울로 되어 있으니 계속 서로 간에 엇갈리셨는지 어쨌는지 그건 모릅니다. 아무튼 할머니 부모님 쪽에서도 엄청나게 찾으려고 노력하셨고, 보육원에 맡겨진 지 2개월 만에 할머니도 신부님 따라 서울로 올라오셨으니 영영 서로 간에 초점이 갈리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할아버진 대학병원 이비인후과 과장으로 근무하는 사이와 점심을 먹고 돌아가시는 길에서 절 만나신 거고, 그렇게 우리 가족은 우연하게 만나게 된 거였죠. 우리 할머니는 조카의 남편에게 최고의 예우를 받으며 두강암과 식도 2차 수술과 간 수술을 특실과 중환자실을 오르내리며 받았고, 퇴원은 할아버지가 홀로 사시는 남양주 전원주택으로 했습니다. 우리는 5천만 원에 30만 원 하는 12평 빌라에서 대리석이 깔린 대전원주택으로 들어온 겁니다. 들어올 때 간병인으로 순영이 할머니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얼마 남지도 않은 재산, 고향의 동생들 입에 또다시 주책 없이 다 털어넣어주고, 그 예쁜 얼굴이 무색해 식당 설거지하고 계시는 순영이 할머니를요. 다 같이 산 지 4개월 만에 우리 할머니의 적극적인 연결로 순영이 할머니와 우리 외삼촌 할아버지와는 연애를 시작하셨고, 연애하신 지 3개월 만에 두 분은 가족 모두 보는 앞에서 조촐하지만 정식 결혼식을 치루었습니다. 오라버니, 좋으면 대시해요. 뭘 못해. 내가 몇 번을 이야기했어요. 순영이 걔 내가 20살 때부터 보내야. 얼굴 예쁜 거 못지않게 심성 고운 거 내가 보장해. 나 순영이 은혜 입은 거 말도 못한다고 이야기했죠. 인간 하나는 어디 중전마마 뽑는데 내보내도 안 뒤져. 천사가 따로 없어요. 게다가 오빠 순영이한테 마음 있잖아요. 신부 뭐 학벌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나 우리 집 사업가 부잣집에서 태어났어도 한평생을 중산층도 못하게 하류층으로 살아온 거 봐봐.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아유, 연애만 한다고? 그거 사랑하는 여자한테 할 짓 못 되지. 참 이제야 상봉한 오빠에게 할 소리 아니지만, 오빠,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건 금전으로 보여줘야 해요. 보장을 해주란 말이에요. 말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순영아, 내가 뭘 했어? 한 번은 너한테 은혜를 갚고 싶다고 했지?
사별한 전처 자식들 있더라도 후초라도 정식 혼인을 해야 나중에라도 재산권이 생겨. 호적에 오른 이상 아무도 널 우습게 못 여긴다고. 사실 아무리 그리웠던 형제간이라도 배우자가 생기면 서로 어색한 법입니다. 제가 학교도 다녀야 하고 할머니가 병원도 가까워야 하고 해서 할머니와 전 할아버지가 구해준 서울 강남의 초호화 아파트로 옮겼습니다. 주로 프리미엄 아울렛 간의 합병이나 프리미엄 아울렛에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이어가시던 재력이야 남부럽지 않은 할아버진 뒤늦게 만난 금쪽 같은 여동생에게 아낌없이 다 해주었습니다. 간병인 3명의 도움을 받아서인지 아니면 평생 그리워하던 가족을 만난 힘인지 아니면 할아버지가 보양식이라는 보양식은 상어 지느러미부터 안 해오는 게 없이 해오셔서 그런지 우리 할머니는 그 연세에도 3가지 암 수술을 모두 잘 견뎌내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그대로 끝나면 오죽이나 좋을까요? 그런데 최근에 할머니에게 충격적인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전원주택 자랑도 할 겸 사업 파트너들을 주로 집으로 초대해 음식을 대접하는 걸 즐기시는 분이었는데 할아버지가 최근에 투자하기로 한 모 지역에 새로 생기는 대규모 프리미엄 아울렛의 건물주를 집으로 초대하셨나 보더라고요. 그날 저녁 숨이 넘어가게 순영이 할머니의 전화가 온 겁니다. 언니, 아니 아가씨, 아니 고모, 언니 형부 끌고 갔던 그 깡패가 형부랑 똑같은 부위에 얼굴 상처가 있다고 했죠. 분명히 키는 땅따라고 작다고 했죠. 언니, 이번에 프리미엄 아울렛 건물주 내가 사진 보내줄게. 우리 집 정원에서 2시간 전에 식사하며 찍은 셀카야. 언니 빨리 확인해봐. 할머니는 그 사진을 보고 입술을 부르르 떠시더니 뒤로 넘어가시려고 하시더군요. 맞았습니다. 그 프리미엄 아울렛 건물주는 우리 할아버지를 뒷산으로 끌고 간 우리 할머니가 씹어먹어도 시원찮을 놈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생긴 게 심상치 않고 흉터 자국도 그래서 미심쩍어 하는데 식사를 하시면서 오리동에서 청춘 한 대를 보냈다고 하시면서 거기에도 프리미엄 아울렛 들어서면 잘 될 거라는 그런 객적은 사소한 농담을 주고받는 걸 들으신 순영 할머니는 감을 잡고 우리 할머니께 연락을 하신 거죠. 숨 넘어가게 놀라고 흥분한 할머니의 전화를 받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달려오신 외삼촌 할아버지는 그 길로 그 아울렛에 투자한 금액을 한꺼번에 모두 거두어 드렸고 우리 할머니의 철천지 한평생 원수였던 그 깡패 출신 사업가는 하루아침에 파산했습니다. 가장 큰 투자자가 이유 불문하고 돈을 거두어 드리는데 긴 설명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 많은 돈으로 뭐 하나요? 최고의 변호사를 기용하면 되는걸요. 그 과정 중에 변호사가 50년도 전에 오리동에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했고 어제까지 할머니 보낸 그 깡패 출신 사업가,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사업이 철저하게 망해서 정신이 획 돌아버린 깡패의 저주의 언어들이 정신없이 문자 메시지로 도착하더군요. 우리 할머니는 오늘 오후에 변호사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현재 협박미수와 특수협박에 대한 소송과 과거 것을 소환해서 협박미수에 의한 사고 경위에 대한 소송을 걸 준비를 하시나 보더라고요. 이건 형사법이니까 돈으로도 못 막습니다. 물론 가진 돈도 없겠지만요. 할머니는 요즘 암수술한 분 같지가 않으시게 기운이 펄펄 하십니다. 풍족한 돈을 배경으로 깔고 철저하게 싸워 이겨야 할 상대가 생겼고 그래서 그게 오히려 삶의 에너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